함무라비 법전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과연 어떤 응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2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전 톡톡사연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과거를 뒤로한 채 열심히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갖고 계세요? 전 중학교 때 억울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질 나쁜 애들이 저를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시대가 나름 옛날이었다는 점과 사춘기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무모하다는 점을 보자면 충분히 다들 선동당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단순히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못된 애들에 의해서 제 중학교 시절은 완전히 악몽으로 물들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국 크게 사달이 났었고요. 학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따로 불러냈었어요. 야, 박채원. 너 고등학교는 딴 지역으로 갈 거라면서? 너희 반 애가 그러던데?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가서 착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거기 애들 다 속이려 그러는 거지? 너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너같이 음흉한 년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밟아줘야 돼. 그래야 코가 납작해지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더 뒷말이 나올까봐 내가 그간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지 내가 진짜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태 아무 소리 안 했던 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전부 오해이고 가짜이니까 내가 듣고서 다 정정해줄게. 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하는 것 좀 봐. 역시 친구들 물건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 애인까지 도둑질해서 가로채는 나쁜 년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 야, 얘들아. 우리라도 제대로 밟아주자. 그중에서 대장격이었던 장미이란 애가 주도를 하자 다른 애들이 금세 따랐죠. 전 제대로 된 변명 한번 할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춘기 나이 그 애들은 무자비했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군중 심리라는 게 발동했었나 봅니다. 저를 과도하게 많이 때렸던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거짓된 소문처럼 뒤에서 음침하게 일을 벌이고 다니는 저라는 아이를 단순히 코 납작하게 눌러주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도를 지나친 행위였죠. 맨 처음에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가 그게 불어나니까 점점 재미를 붙여 일을 키워갔던 주동자들도 제가 맡던 현장에 왔었고 말리기는커녕 합세해서 절 때렸어요. 그리고는 기절한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초겨울 날씨에 방치된 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자력으로 절뚝거리며 그곳을 벗어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길을 지나던 어르신들께서 저를 발견해 주셔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제 몰골이 엄청나게 엉망이었고 코피 때문에 얼굴이며 옷은 다 피투성이어서 무조건 구급차부터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어르신들께서는 동네에서 소위 짬이란 것을 많이 드신 분이었고 동사무소와 파출소 같은 공공기관에 제 이야기가 단 하루 사이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이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제가 겪은 사건에 달라붙었고 그러면서 완전히 일이 커져버렸어요.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죠. 취재까지 오고 일이 커지는 바람에 분노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끼시던 교장실에 오랜 터줏대감 화분 하나를 그날 깨드셨고요. 그간 제가 왕따를 당하든 말든 본체만체하며 방관했던 선생님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억울함이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심한 짓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저에 대해 친구들 사이에서 오래 떠들어왔던 소문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소문의 맨 처음 근원지를 따라가 봤더니 근거 없음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나쁜 소문을 내는 게 재미있어서 점점 더 제가 왕따당하고 고립당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서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저를 매도했던 애들이었으니까요. 제 중학교 생활을 그딴 이유로 짓밟아버린 못된 애들의 만행이 드러나자 저에 대해 무관심했던 선생님들조차 모두 경악하셨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애들이 이렇게 신보가 악랄하고 잔인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가식이고 연기라며 계속 몰아갔다니. 그리고 그런 거짓 소문에 휩쓸려서 애를 그 지경으로 때린 정신나간 것들은 대체 뭐야? 선생님들이 즐겁하셨고 그 애들은 전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왜 저에게 그토록 뻔뻔하고 오만하게 굴었는지 전 그들의 부모들을 마주한 순간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학교 측에도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저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궁금했던 건 무마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문이 잘못 퍼졌을 때부터 저를 끈질기게 못마땅해 했던 자기 무리를 불러다가 저를 복날의 개보다도 더욱 두들겨 팼던 장미란 애의 모친께서는 특히 제가 보는 앞에서 짜증을 내셨었죠.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 애는 지금 특목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모범생인데 저런 애하고 잘못 엮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원통하네요. 대학도 좋은 데로 가야 하고 유학도 보내야 하는데 탄탄대로 남은 우리의 앞길을 혹여나 이런 가짜일이 방해할까 걱정됩니다. 선생님들, 제발 조용히 마무리해 주실 수 없을까요? 위로금인지 합의금인지 어떤 나발의 명목이든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당시에 제가 가졌던 감정이 뭔 줄 아시나요? 우습게도 그건 바로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미치게 부러웠어요.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를 둔 게요? 아니요. 그것보단 자기 편을 들어주는 부모를 둔 거. 학교까지 엄마가 찾아와서 상관을 해주는 거. 바로 이런 게 부러웠습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슬프고 이런 것보단 부럽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제 부모님께서 눈안에 떠지는 분들이고 재력이 넘치시고 그런 분들이셨다면 진작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당하는 왕따에 관심을 기울이셨을 테죠. 하지만 누가 봐도 전 집에서 방치된 아이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기울이셨던 걸 거예요. 그걸 저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학교에서 절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묵묵하게 감내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아서 여기까지 오자 허무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끝까지 초라한 아이였고 가해자들은 위풍당당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덮는 값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부모가 각자 얼마씩 댔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고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현금이 1,000만 원이었네요. 힘이 없던 저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저에게 끝내 사과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소문만 믿고서 저를 욕해댔던 학교의 다른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를 덮기로 했던 결론이 내려지자 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다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가해자들만큼 좋지 않았다는 건 이야기에서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돈보다도 다른 것에 있었네요.
자라나는 여자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유대관계는 아마 엄마일 거예요. 엄마와 딸만큼 유대 깊은 관계는 없다고 분명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까진 엄마가 나름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저를 꾸미고 입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재미를 한참 붙이셨었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시큰둥이 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마냥 사리분별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신 걸지도 모르죠. 당신께서 고민을 실컷 늘어놓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풀이 해도 되는 대상으로 제가 자라났다고 판단을 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엄마는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된 이후로 늘 피곤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채원아, 너 옆집 사는 수민이하고 앞으로 놀지 마. 얼려 다니지 마. 왜요? 수민님 바로 옆에 사니까 만나기 좋은데요? 같이 놀면 재밌어요. 엄마도 나한테 수민이랑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잖아요. 친구끼린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어요. 너 죽을래? 어디서 귀여운 척을 하면서 혀 짧은 소리 내려고 간보고 있어? 너 그럴 나이 지났어. 엄마는 있지? 니네 할 때 이미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까지 심부름 다니고 그랬었어. 네 외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못자안 먹어 안달이었는지 아니? 엄마가 고생한 거에 비하면 채원이 넌 천국에 살고 있는 거다. 행복해서 미쳐야 정상인 거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귀여운 척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정말 아닌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옆집 수민인 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야. 애한테 왜 자꾸 비싼 메이커 신발을 신기는 거야?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신기는 그 얄팍한 저애가 대체 뭐냔 말이야. 거기까지 하면 될 것이지. 나한테 뭐? 어제 뭐라 그러더라? 집에 들어오다 마주쳤을 때 채은 엄마 주로 시장에서 옷을 사시죠. 이런 지랄은 왜 떠는 거야? 이상한 여자 같으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여자 딸도 어떻게 자라날지 뻔해. 그러니까 애저녁에 올리면 안 되는 거다. 이놈의 망할 주공빌라 빨리 이사를 가버리는지 해야지. 채원아, 너네 아빠는 왜 그렇게 월급이 안 오른다니? 그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 우리한테 속이는 것 같지 않아? 이따가 밤에 네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애교도 피우면서 아빠 돈 얼마 왔냐고 물어보란 말이야. 저번에도 엄마가 물어보라고 시켜서 했었는데 아빠는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한다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엄마. 박채원, 얘가 진짜?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너네가 이렇게 벌써부터 속을 썩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너 사춘기 되면 내가 그때는 복장 터고 죽을까봐 미리 겁이 난다. 얘를 어쩌면 좋아. 벌써부터 말 듣고 따박따박하는 꼬라지 좀 봐. 나는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엄마는 안 닮았으니까 아빠 닮아 이러는 거지? 채원아, 난 네 나이보다 어렸을 때 네 외할아버지한테 말대꾸 하면 잘못했다. 어떻게 됐었던 줄 아니? 귀싸대기 맞아서 방 가운데서 방문까지 날아갔어. 맞은 뺨보다 날아가서 방문에 처박혔던 게 얼마나 아프던지. 나는 그러고 살았다. 근데 넌 뭐야? 네가 얼마나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감사해야 할 줄 모르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너를 키워야 할까? 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함부로 말대꾸하지 않을게요.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
칠판에 분필로 적힌 그 문장 위로 엄마를 떠올렸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대꾸하면 엄마는 10마디 이상으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엄마와 딸은 바늘과 실 같은 사이라고 하던데 전 전혀 공감이 안 됐었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마음 편한 적 없었고 대화를 하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걱정이 되었고 늘 긴장 상태에 있었죠. 제 친정엄마 되시는 분께선 당신의 인생을 무척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셨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욕심이나 이상은 크게 갖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좋은 기회가 온다면 멋지게 날개를 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죠. 하지만 그런 로또 같은 행운이 어디 모든 사람들에게 오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욕심에 비해서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엄만 세상을 향한 불만과 잘난 사람들을 향한 열등감을 점점 키워가셨던 것 같아요. 멋지게 살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힘든 일은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이따금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가정주부로만 지내셨어요. 성격이 워낙 둥글지 못하시다 보니 사회성도 별로였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거의 없었고요. 제 친정아빠는 총각 시절부터 다니셨던 직장에서 갑작스런 내부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셨던 게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오랜 지인분께서 차린 공장 일을 도우며 그렇게 돈을 버셨습니다. 공장의 사정이 좋을 때면 잘 벌렸고 그렇지 않을 때면 많이 힘들었죠. 들쑥날쑥했던 걸로 알아요. 전 엄마의 기분을 통해서 아빠의 그달 수입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수입이 적은 달엔 당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다 하시면서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얼마나 우는 소리 잘하셨던지 몰라요. 엄마의 신세 한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전 그런 엄마 아래에서 점차 머리가 커질 때마다 심리적인 부담도 함께 커져갔어요. 엄마를 힘들게 만들면 큰일 난다는 강박에 시달렸죠. 그렇게 자란 제가 활발해 보았자 얼마나 활발했겠나요? 가뜩이나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때라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겪은 억울한 모함과 왕따에 더욱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 점점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집에다간 차마 말도 못했습니다. 잘난 거 하나 없는 딸이라서 원체 죄스러운데 학교 문제랑 고충까지 안겨드린다면 엄마께 그건 정말 못할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게다가 친정부모님은 그 당시에 사이가 무척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였기도 했고요. 아빠는 당신 나름의 최선을 항상 다해오셨으나 엄마에게 맹목적인 비난과 힐난만 듣게 되시는 것이 반복되자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죠. 돈을 더 많이 버시려고 능력 좋은 남자가 되어 보시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돈을 끌어모아 버리셨던 투자가 실패로 돌아왔을 때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잘해보려 그러셨던 것이지만 엄마는 또 결과 하나만 보고 아빠를 욕하셨죠. 죽일 듯이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에 엄마가 아빠를 향해 어떤 말씀까지 했는 줄 아세요? 차라리 도로에 나가 차에 치여 죽어. 그러면 당신같이 무능하고 멍청한 남자도 자기 처자식한테 사망보험금이나 안겨줄 수 있지 않겠어? 보람있게 세상을 떠나란 말이야. 그 발언은 몰래 두 분의 언쟁을 듣고 있던 저에게도 끔찍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능력 없는 놈은 집에도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한동안 집에 안 돌아오셨고 일하시던 공장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셨었죠. 엄마가 당시에 저한테 아빠 욕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모릅니다. 당신의 처지를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비유하기도 하셨었죠. 본인은 선녀인데 무식한 나무꾼한테 잘못 걸려 자식 새끼를 다 버린 바람에 선교를 못 올라간 채 계속 이러고 사시는 거라 했습니다. 엄마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 자식 새끼가 다름 아닌 저였으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이런 분께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전할 수 있었겠나요? 신세 한탄밖에 하실 줄 모르는 엄마감이었고 이도저도 아닌 아빠 또한 괜스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런 큰일을 겪었던 건데요. 제가 결국 받게 되었던 1,000만 원. 그 돈은 제가 행방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 돈을 제 친정엄마 되시는 분께서 그냥 꿀꺽 해버리셨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 참가비가 필요했고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외투 한두 벌은 장만을 해야 했고 문제집을 과목별로 사야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돈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 당연히 의아했죠. 1,000만 원은 어쩌고 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제가 집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중학교 때 겪은 걸 아시고 아빠는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고 하시며 집에 완전히 돌아오셨었는데요. 하지만 집엔 엄마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으므로 저에 대해 많이 관여하지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계속 함께 지내온 엄마를 제쳐두고 아빠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그림이 스스로 민망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도 1,000만 원의 행방은 모르셨었어요. 엄마께서 어른이 잘 간수를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여기셨던 것이죠. 하지만 1,000만 원의 행방은 제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러났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성적도 따라야 하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 중학교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고등학교 생활에 감사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서 혼자 열심히 하는 거에 한계가 있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붙잡고 매달렸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분명히 부모님도 기뻐하실 테니까요. 못난 자식이 그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었죠. 그래서 전 제법 괜찮은 대학들에 지원해볼 성적의 수준까지 도달했는데요. 그런 곳들은 대개 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등록금부터 해서 대학 첫 단추는 무리 없이 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 것을 토대로 지원대학 목록을 작성한 저는 그걸 엄마께 보여드리며 대략적인 금액 얘기도 꺼냈었어요. 그러자 엄마께서는 그 종이를 팍 치워버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주 유용하게 잘 썼으니까 아깝담 생각은 할 필요 없어. 아무튼 너는 그 돈 믿고서 대학 갈 생각했다면 계획을 다시 짜는 게 좋을 거다. 알았니?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의 그 어떤 고압적인 태도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잔소리 앞에서도 그리고 중학교 때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전 제 몸이 덜덜 떨릴 만큼 미칠 듯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스스로가 낯설더라고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데 반면에 머리는 차가워지고 손이 막 떨리는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전 저도 모르게 외쳐버렸죠.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시궁창으로 처박힌 제 3년의 대가가 바로 그 돈이에요. 그 돈, 그냥 1,0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 견뎌내고 간신히 죽지 않고 버텨냈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써버리셨다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왜요? 대체 엄마가 뭔데 마음대로 해요? 너 내 딸 맞니? 네가 지금 잠깐 정신이 어떻게 돼서 이러나 보다. 머리 식히고 감정 가라앉히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가서 눈 좀 붙여.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 진짜 미쳤어?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너는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그깟 1,000만 원 쓴 것 가지고 하나뿐인 딸한테 이런 취급이나 당해야 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다면 너는 냉혈 아니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네가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이 철없는 거사. 힘들게 사셨다고요? 네. 그래서요? 근데 뭐 어쩌라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도 내내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엄마나 저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엄마 혼자 불쌍한 사람인 척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이없어요. 내놔요 1,000만 원. 엄마가 진짜 제 친엄마가 맞다면 지금 1,000만 원을 내놓으셔야죠. 그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너 누구야? 내 딸이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너 혹시 악마니? 귀신이야? 아니면 사탄이야? 내 딸 얼굴 가지고 뒤집어 쓰고 웬 미친 괴물이 내 딸 행세를 하고 있구나. 너 이리 와. 내가 퇴치해 줄 테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엄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리셨고 쓰러진 저를 발로 걷어차셨죠. 그때 저는 놀랍게도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가에 웃음이 걸리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엄마의 말 한마디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납작 엎드리고 매사에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지. 정작 제가 그렇게나 조심스레 대해드린 엄마는 저를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보시면서 제 피눈물이 담긴 1,0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셨는데 이렇게 멍청하니 중학교 3년 내내 당하고 산 것이란 생각이 들어 차라리 속 시원히 엄마한테 더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웃으니까 엄만 당황하셨고 동시에 약이 오르셨는지 악다구니를 써가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손에 집히는 걸 죄다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가하신 아빠가 이런 광경을 보고야 마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나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무능력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란 작자가 능력만 좋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지 않았어. 그 순간 아빠의 손이 엄마의 뺨을 쳤습니다. 좁은 집안엔 기이한 정막만이 감돌았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천천히 아빠를 바라보셨어요. 저도 놀랐고요. 아빠는 그동안 저에게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 지렁이 같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엄마를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그런 게 아니란 것을 주장하시듯 아빠의 표정은 결혼하기만 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죠. 엄만 이게 아닌데 하는 얼굴로 당혹스러워하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말이죠. 1,000만 원을 써버렸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더 이상 내 탓하지 마. 무능력하기론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당신 본인이면서 누가 누구더러 자꾸 그딴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래도 남편 잡아먹고 날 잡아먹는 무서운 팔자를 타고났나 보다. 무서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지금까진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진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살았는데 채원이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는 당신 보고서도 이혼 안 할 정도로 내가 정신상태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 당장 이혼해. 채원이는 내가 책임지고 같이 데리고 살 테니까 당신만 살아주면 돼. 난 잘못이 없어. 나는 피해자야. 지금도
박채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애를 이렇게 잡았을까. 사정도 모르면서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사정인지 안 궁금해. 당신이 1,000만 원 다 써버렸다는 거. 그리고 채원이를 이토록 때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한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잔말 말고 이혼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태어나서 아빠의 그런 감정 없이 차분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으셨고 그저 꿋꿋하셨죠. 엄마는 억울하고 미치겠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일을 박박 가셨고 결국 이혼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빠는 자기만 믿으시라고 하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릎을 왜 꿇어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딸이니까 아빠보다야 엄마의 손길과 품을 더 친근하게 여기겠지 싶어서 너를 네 엄마와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어. 네 엄마가 얼마나 예민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인 줄 내가 알면서도 너를 네 엄마에게 맡겨두었으니 내 죄가 크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네가 중학교 때 그런 심한 일을 당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 집안에 신경을 많이 써보려고 했지만 생각만 그랬을 뿐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어. 못난 나를 용서해라, 채원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아빠의 진심 가득한 사과 앞에서 전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습니다. 그간 엄마 때문에 고통을 당해온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도 힘드셨을 거여서 저를 잘 챙기지 못하신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머리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었나 봐요. 아빠가 사과를 해주신 순간 그간의 모든 서름이 제 가슴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서러움들이 그냥 밖으로 터져나와서 죄다 녹아내렸어요. 아빠 손을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전 새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은 수험 기간을 공부에만 매진하며 보냈고 기준을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빠는 수중의 모든 돈을 끌어모아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걱정 말고 대학생활 즐기라고 해주셨죠. 전 꿈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에 부모님은 드디어 이혼 싸움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혼으로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엄마는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한테 연락하고 싶다며 아빠에게 간청하셨고 아빠가 제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제 연락처를 엄마에게 알려드려도 괜찮다고 답드렸던 거예요. 솔직히 내심 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애틋한 인사를 남겨주실 줄 알았습니다. 혹은 진심 가득한 사과라든지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야. 내가 혼자가 됐다고 해서 주눅 들지 않아?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남편 없다고, 자식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며 손가락질 된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거든. 보란 듯이 난 날아오를 거고 만약에 실패해서 추락하거든 내가 반드시 유서에다가 원흉으로 너하고 네 아빠 이름 적고 떠날게. 대체 어떻게 하면 이혼하고 나서 자기 딸한테 남기는 마지막 인사가 그런 내용일 수가 있었는지 전 기가 막혔습니다. 괜히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싶더라고요.
전 대학에 입학한 후로 우울한 과거 따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새롭게 행동을 해온 바였어요. 기존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 제 자신에게 저도 익숙해져 갔고요. 하지만 강인해졌다는 것은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는지 엄마와의 통화 이후로 충격에 빠진 저는 3일이나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만 나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토록 나약한 제 자신도 너무나 싫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러고 사는지 스스로 부끄러웠죠.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면서 더 활발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 여러 활동에도 발을 걸치게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독서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은 제가 제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연습의 장이 되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전공이 저와는 완전히 달랐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잘 웃는 얼굴이어서 자꾸 시선이 갔었죠.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는 그 남자가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봤으니 그 남자도 제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자기하고 같은 과의 어떤 여자와 커플이란 것이었죠. 그 과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라고 했어요. 임자가 있는 사람인 거 알고 전 마음을 접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그 남자를 계속 좋아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았죠. 뭐든지 느리고 굼뜬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모임을 그만뒀고 졸업시험에 매진했어요. 그 다음엔 취업 준비에 몰두했죠. 나쁘지 않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그걸로 옷을 사드렸더니 아빠는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전 그때 나도 드디어 어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이 되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엄마에게 혼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희 이런 모습을 털어놓지 못했죠. 기껏 어렵게 사귄 친구들이 제 마음속의 어둠을 보고 나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티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인연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게 되자 속절없이 이끌려서 결혼까지 해버렸던 것이겠죠. 그 인연의 이름은 바로 재회였습니다. 대학 시절 졸업 전에 들었던 독서 토론 모임의 그 남자였어요. 그때로부터 5년이 흘러 다시 우연히 카페 계산대 앞에서 마주쳤던 순간 서로를 바로 알아보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 남자에겐 이제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서 아쉬웠다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만나보고 싶다며 먼저 고백을 해온 그 남자는 여전히 잘 웃는 얼굴이었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어요. 전 용기를 내어서 제 가정사를 털어놓았는데 그때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심정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가늠도 안 돼. 네 자신을 나약하고 못났다고 깎아내리지 마. 누구라도 그런 과거를 겪었다면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저의 나약한 면모를 따스하게 포용해주는 그 남자가 좋았어요. 단숨에 홀려들었고
의지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금세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시댁은 먼 시골이었어요. 하도 깡촌 시골이라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대학도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계속 서울에서 쭉 살았고요. 남편은 집에서 늦둥이였고 위로 둘 있는 형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찍 장가들을 갔습니다. 지방에서 다들 지내셔서 그런지 결혼들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남편의 조카들 중에 큰애가 수험생이었어요. 그리고 신부님께서는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시며 순박하고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절 아무것도 요구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멀리서 농사나 짓고 있을 테니 저희 부부는 도시에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명절이라든지 두 분의 생신 같은 때만 시댁에 찾아와 달라는 것이 유일한 당부였습니다. 이렇게나 쉽게 허락을 하시다니. 전 어안이 벙벙했을 정도였네요. 그리고 친정아빠는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시며 섭섭해 하시더니 제가 좋다고 하면 말릴 엄두가 안 난단 말씀으로 금세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남기셨어요. 내 딸 채원이 자네도 알겠지만 못난 아빠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속에 상처가 많은 아이일세. 다른 건 몰라도 채원이한테 상처만 주지 말게.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괴로웠던 아이니까 절대 그렇게 상처만 주지 말아줘. 내가 부탁함세. 채원이 배신하지 않고 옆에서 든든하게만 있어준다면 내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상처 주는 일 없이 아주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 살겠습니다. 믿어주세요.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고 그렇게 친정아빠의 결혼 허락마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때 결혼식을 올렸죠. 식장을 예약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에 4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저희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단 얘기가 되네요. 객관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전 짧은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게는 과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짝사랑하며 설렜던 저의 과거가 어느덧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에 실패한 가정을 지켜본 장본인이었으므로 반드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최고의 아내가 되려고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남편의 간식 보따리 쌌고요. 그건 남편이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늘 자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수제 간식을 자랑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남편이 말할 때마다 저는 내일은 더 잘해야지 라고 다짐하며 알람을 더 일찍 맞췄었죠. 남편이 자기 집에 안부를 잘 안 전하니까 제가 대신 열과성을 다했습니다. 잊지 않고 신부님께 안부 연락을 드렸어요. 퇴근하고 나면 숨이 차도록 집에 빨리 와서 일단 저녁밥부터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집밥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간 자취하면선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집에서 해먹는 밥을 좋아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계란 후라이와 라면밖에 없었지만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다가 퇴근을 해도 한 사람만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죽겠다며 어깨를 돌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뒷정리를 제가 하겠다는 말이 안 나갈 사람이 저는 못 되었으니까요. 전 엄마란 존재 때문에 두고두고 진절머리 쳤던 사람이라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을 저희 아빠처럼 아내한테 괄시당하는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죠.
제 노력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게 가슴 벅찼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보람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나 보더라고요. 결혼하고 7개월을 넘어가던 무렵부터 매사에 시큰둥해졌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차려도 언제부터인가 감탄사를 뱉지 않았고 맛있냐고 물어봐도 라고 대답하는 게 다였고 오늘 회사에서 어땠냐고 물어도 똑같이 하곤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식었다는 게 느껴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비참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죠. 전 메말라갔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모든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랑 없는 결혼, 이거 못할 짓이다. 난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동정한 거였나 봐. 두 개는 다른 거잖아. 사랑 없이 너하고 계속 사는 건 나를 불행으로 내모는 길인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뱉어? 난 인생을 걸었는데 오빠는 결혼을 우습게 생각했구나. 나를 어떻게 매도하든 상관없어.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은 비극일 뿐이라는 거 너도 알잖아. 네가 가장 잘 알잖아. 그걸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이 설마 내가 계속 불행한 걸 옆에서 지켜볼 생각은 아니지? 너 그렇게 잔인한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혼해주라. 허무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설렜던 그 모든 과정이 제 안에서 물거품이 돼버렸죠. 남편은 비겁했어요. 차마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으니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자식이 바로 저였으니 도저히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이혼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자 친정아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주셨어요. 제가 그저 초연하게 더는 사랑하지 않아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얼굴로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감사했죠. 전 아픈 마음을 문지르며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 신혼집에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남은 짐을 챙겨 나가던 날 남편은 자리에 비켜준 상태였고 저만 혼자 조용히 빠뜨린 것이 없나 둘러봤죠. 그러다가 발견했던 거예요. 남편이 쓰던 노트북에 혹시 제가 뭘 남겨놓았던 게 있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봤다가 충격적이게도 바람의 증거를 보고 말았습니다. 메신저가 켜져 있었거든요. 상간녀와 주고받은 역겨운 대화를 보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그 상간녀와 미래를 갖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길을 쓰고 이혼했던 겁니다. 비겁하게 바람난 사실을 숨기고 저와 이혼한 남편이 괘씸했죠. 그런데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바로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헤어졌다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상간녀는 애 같아서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 장단에 어울려주다 상간녀에게 다시 진심이 돼서 저와 이혼까지 했던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추가적인 비밀을 알고 전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상간녀의 얼굴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장미? 중학교 때 나를 개패듯이 팼던 바로 그 장미? 경악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저를 때렸던 가해자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였어요. 충격에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서 저는 간신히 그 대화방의 내용을
전부 파일로 옮겨 담은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진정한 끝에야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퍼즐을 끼워나갔죠. 장미인은 개명을 해서 장유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던 시절 남편은 장미희에게 모임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여자애는 저였죠. 그러자 그게 누군지 궁금해한 장미희는 어느 날 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청 신기해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남편한테 저와 중학교 동창이고 제가 전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애였다고 말을 한 거예요. 둘은 헤어졌었고 저와 남편은 시간이 흘러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때 남편은 장미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서 저에게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결혼까지 갔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걸 알게 된 장미희는 남편에게 접근했죠. 저 같은 애랑 왜 사냐고 하면서. 걔 엄마가 완전히 정신병자라서 걔가 기구하게 살았는데 그 정신병력을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아기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냐. 불행하게 자란 애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겠냐. 이런 말들을 꾸준히 했더군요. 장미희는 저에 비하자면 아주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고 태도가 당당했죠.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런 장미희에게 끌린 남편은 저와 끝내 이혼을 했던 겁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저는 헛웃음만 흘렸습니다. 왜 저는 항상 이렇게 휘둘려지며 어리석게 살아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후딱 결혼식 날짜부터 잡았고 전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죠.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제 모습에 아빠가 걱정하셨어요. 이혼 후유증인 줄로만 알았는데 혹시 건강 문제가 있는 거냐면서 어느 날은 집요하게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참 이어진 얘기를 끝냈을 때 아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이혼을 말하던 날의 얼굴 같았어요. 재원아, 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마. 전 당최 아빠가 뭘 하시려는 건지 걱정이 됐고 결혼식장에서 깽판이라도 치면 혹시 소송이 걸릴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고 사람을 10명이나 고용하셨어요. 그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전도지휘를 하셨죠. 아빠의 지시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자 화장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장유빈 얘가 한 번에 남자를 여럿 만나서 문어다리로 유명했어. 물러나긴 또 얼마나 물러난데. 남자 없인 혼자 침대에 안 눕는다고 하더라. 하도 더럽게 놀아서 오죽하면 개명까지 한 거잖아. 한 사람이 전화하는 척 그렇게 떠들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손을 씻는 척 하다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른 모든 하객들이 장미에 대한 역겨운 이야기를 다 알게 되었죠. 신부 측 하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이 전부인을 때려서 전치 10주 나오게 하는 바람에 이혼한 거라더라. 신랑이 여자 많기로 유명한 놈인데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면 내년에 세 번째 결혼을 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그러자 장미의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랐죠. 신랑 측 하객석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신부가 몇 달 전에 애 떼는 수술을 받았다던데 결혼하는 걸 보면 애아빠는 신랑이 아니었던 거냐는 이야기를 쑥덕거렸죠. 그러자 그걸 엿들은 하객들이 아연실색을 했고요. 친정아빠는 결혼식 사회자를 몰래 찾아가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하객들 중에서 혹시 학교 문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뒷조사했던 아빠는 의외의 수학으로 사유자의 친동생이 학교에서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자퇴를 하고 우울증에 걸려 오랜 방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어요. 그 사유자에게 건넨 종이에는 장미의 과거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유자는 전 남편이 친하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었는데요. 그 종이를 보고 분노했죠. 이성을 다잡고 신랑 입장까진 잘 해냈지만 문제는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신부 입장하면 안 됩니다. 입장 못 시켜. 형, 저런 망할년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내 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해서 정신과 다닌 거 형도 알잖아. 그런데 저런 년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서 나한테 사위를 맡겨? 이거나 엿먹이는 거야? 사유자가 폭발해버렸고 전 남편 놈은 입이 떡 벌어졌죠. 신부 측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유자를 비난하며 물러난 신랑놈이나 처신 잘해라고 욕을 했고 그 즉시 쌍방 비난회장이 열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삿대질을 날리면서 남자에 미친 여자 주제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사유자는 전 남편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며 장미희의 과거 만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런 건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했고 절규했지요. 장미희는 결혼식장이 개판이 된 것에 아연실색하며 도망치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져 코피를 흘렸습니다. 완벽한 결혼식 파토 현장의 마무리였죠. 하얀 웨딩드레스에 코피가 묻은 것까지. 친정아빠는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울고 웃었지요. 중학교 시절 전 헛소문 때문에 시작된 괴롭힘을 당했으므로 장미희가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다고 한 듯 인과응보였습니다. 전 남편 놈은 평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족 지인들에게서 슬그머니 외면을 당했고 얼마 후엔 퇴사를 했더라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재미를 맡기려 하지 말고 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저를 지켜봐 주시는 아빠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남은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다짐 무사히 지키면서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전주에 사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손자 같은 놈이 유튜브라는 걸 깔아주면서 이 사연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 번 들으니 너무 감동적이어서 멈추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듣고 있습니다. 사연들이 이 늙은이의 적적한 삶에 위안이 되고 있어 만들어주신 분께도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도 한번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제 소박한 인생이 담긴 이야기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20년 전 허름한 단칸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추워 아무리 이불을 꽁꽁 싸매도 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추운 곳이었죠. 하지만 유일한 수입원은 폐지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뿐이라 달리 갈 곳이 없었어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우울증에 걸린 이 노인네를 들여다봐주는 사람도 제가 다니는 등대교회 목사님 뿐이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옆방으로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쯤으로 되어 보이는 아이 한 명이 이사를 왔습니다. 그 가족은 이삿짐이라고 하기에도 조촐한 짐을 들고 왔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의 인상이었어요. 남자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팔에 이상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초췌하고 힘이 없어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사람 같았고요. 조금이라도 생기가 있는 건 현우란 이름의 아이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자의 비명소리였습니다.
연달아 들리는 그 비명소리에 전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 급하게 방불을 켰습니다. 소리는 옆집에서 들리고 있었어요. 듣자 하니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부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저는 이걸 112에 신고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전 옆집으로 가려고 이부자리에서 허리를 휘었습니다. 그런데 가려던 찰나 갑자기 옆집 남자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 밖으로 나가 조심스레 옆방의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문도 열려 있겠다 걱정되는 마음에 문고리에 살며시 돌려보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니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했습니다. 아이 엄만 아이를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아이 역시 우는 엄마를 따라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전 애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모자가 진정될 때까지 옆에 있어주다 옆집의 사정을 듣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현우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현우를 먹여 살리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현우 아빠는 일은 안 하고 돈 떨어질 때만 집에 들어와선 식당 일 하는 현우 엄마에게 돈을 뜯어가는 놈이었어요. 그러다 돈이 없다고 안 주면 그렇게 때리며 못 살게 구는 거였죠. 정말 악재 중에 악재, 상놈 중에 상놈이었습니다. 계속 당하고만 산 거예요? 내가 묻자 현우 엄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우 엄마를 보는데 순간 제 가슴 한쪽이 아려오면서 가슴이 쥐어 짜지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잊고 싶었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전 아이 엄마 치료를 다 마치고 황급히 집으로 들어왔지만 어둠 속에선 그 기억과 또 마주해야 했습니다. 애를 포대기에 업고 술집에서 부엌 일을 했을 시절. 집에 오면 노름에 빠진 남편이 술냄새 풍기며 절 물건처럼 대했던 기억을, 저를 이날 이때껏 단칸방에서 노년을 보낼 때까지 괴롭히던 그 기억들을요. 그때의 상처들은 온몸에 지도를 그릴 만큼 많았지만 어디다가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참고 산 게 서러워서 그런지 상처들은 어느새 마음의 병으로 자리해버리고 있었죠. 누구보다 이 고통을 알았던지라 이날을 계기로 전 현우와 현우 엄마를 불러서 밥도 먹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나도 당하고 살았으니 그 심정 잘 안다고요. 도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주겠다고요. 아이 엄만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가만 보니 아이 엄마가 밤에 식당 일을 나갈 때 애가 혼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현우를 제 방으로 불러 숙제하는 걸 봐주기도 하고 저녁밥도 차려주었습니다. 현우는 반찬도 별로 없었는데 제가 해주는 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건 뭐든지 맛있다고 하면서 다른 반찬을 해달라 찡얼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폐지를 주우러 가는 걸 알았는지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떼를 쓰는데 제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자 자기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직접 박스 몇 개를 주워 집에 갖다 놓더라고요. 어리지만 참 기특하고 대견했습니다. 특히나 저한테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덤비는 게 얼마나 예쁜지 보기만 해도 배가 불렀죠. 참 신기한 건 그렇게 현우네와 인연을 지내니 옆에 사람이 있어서 그런지 마음의 병도 나아지고 외로움도 어느새 남의 얘기가 되더군요. 현우가 있고 현우 엄마가 있으니 더 이상 사는 게 적적하지도 그리 고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몇십 년 만에 사는 게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현우 모자와 한 가족으로서 지난 인연을 이어간 지 2년이 지났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현우가 저희 집에 와 라면을 먹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은 현우 엄마가 친정에 잠시 가야 한다며 제게 현우를 맡기고 잠시 떠난 날이었지요. 현우가 라면에 밥을 말아 먹으려다가 뭔가 생각이 난 듯 책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적거리더니
제게 갑자기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주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해주래요. 얼른 봐요, 할머니. 궁금해요. 종이 위엔 할머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아이 엄마의 정갈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허나 전 그걸 읽자마자 그만 손이 떨리고 입에서 비명소리가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가 건넨 종이는 다름 아닌 현우 엄마가 제게 쓴 편지였어요. 그리고 그 편지 안엔 현우 아빠의 연락처와 함께 그동안 잘해줘서 감사하다는 간단 명료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뭐래요? 현우 엄마가 일하는 식당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도 현우 엄마의 행방을 알지 못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어린 자식을 장난감처럼 버리다니. 현우 엄마의 사정이 뭐든 간에 그간 제가 보았던 애엄마의 천사 같던 모습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힌 애 아빠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어요. 설마 제 자식인데 그래도 키우겠지 싶었죠. 그런데 제가 사정을 말하자 애 아빠는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아원에 보내던지 하세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라고? 그럼 애를 지금 버리겠다는 거요? 상관없는 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자식인데 제 새끼를 버리려 하다니. 전 그놈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걸었어요. 그런데 놈은 제가 현우 때문에 전화한 걸 알고선 일부러 전화를 받지도 않았지요. 제가 수백 번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애 아빠는 현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근데 또 술을 먹었는지 애 아빠 몸에선 술 냄새가 잔뜩 나더라고요. 지 마누라까지 도망가게 했으면서 정말 한심한 꼬락선이었죠. 전 그 꼴이 보기가 싫어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기 싫은 듯 이불 위에서 비비적거리고 있는 현우가 보였어요. 현우, 얼른 아빠한테 와. 나 여기가 좋은데. 애 아빠가 현우에게 오라고 하자 현우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이불에서 내려와 애 아빠한테로 걸어갔어요. 아빠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은 어쩐지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잘 가고 있던 현우가 아빠를 등지고 제게 달려와 작고 여린 힘으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저 역시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현우는 눈물 고인 눈으로 저를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하고 저를 불렀습니다. 전 현우가 제게 하려는 말이 뭔지 알았죠. 허나 그건 법적 보호자가 아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우야, 가. 아빠 따라가. 네 아빠 따라가야지. 할머니, 나 가기 싫어. 할머니랑 살고 싶어. 그 어린 것이 가기 싫다고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점이던지 전 안 된다며 고개를 내리저었고 현우의 등을 급하게 애아빠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다신 현우를 못 본다는 생각에 그런 건지 그렇게 눈물로 현우를 보낸 그날 밤 전 현우가 남기고 간 장난감들과 현우의 채취가 남은 이불을 매만지다 그만 눈물을 훔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떠나고 한 달 뒤 늦은 밤 폐지를 줍고 오던 길이었어요. 불 꺼진 집에 들어왔는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도둑이 들었나 싶어 겁이 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불이 켜지면서 현우가 민망한 얼굴로 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 도둑은 바로 현우였어요. 현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제가 아침에 놓은 차디찬 밥과 김치를 먹고 있었어요. 전 현우를 보자마자 급하게 현우를 끌어안으며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여길 온 거냐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현우는 마치 말하는 법을 잃은 아이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른 거야, 이놈아? 네 아빠가 먹을 거 안 챙겨줘? 학교는 잘 댕기고 있고? 현우야, 왜 이 할미한테 말도 안 하는 거냐? 말을 해야 알지, 이놈아. 나중에 답답해서 현우의 등짝까지 때렸건만 현우는 졸리다며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현우를 보다 이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며칠 현우를 데리고 있기로 했습니다. 현우 아빠가 언제 들이닥칠까 무섭긴 했지만 전처럼 현우의 밥을 차려주고 아이의 책가방을 챙겨주며 돌봐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아닌 밤중에 누군가 발로 뻥뻥 문을 차는 소리가 들리었습니다. 마지못해 전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애아빠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어르신은 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현우는 애아빠의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놀란 것 같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다 애아빠에겐 내가 현우를 여기서 지내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요. 그러자 애아빠는 저를 한동안 노려보더니 허튼 짓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현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현우는 아빠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눈빛으로 또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자기를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요. 전 한동안 그 눈빛이 밟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현우는 그 뒤에도 계속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현우에게 네 아빠가 오면 어쩌냐 해도 현우는 말없이 밥을 먹거나 아니면 뒤중은 듯 잠에 들었어요. 현우가 새우등처럼 등을 꼬부리고 잠을 자는 모습은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는 아이 같았어요. 현우는 자면서도 엄마가 그리운지 엄마란 말을 힘겹게 내뱉었습니다. 저는 그런 현우의 이 말을 가만가만 쓸어주며 그저 아이가 잘 자길 좋은 꿈만 꾸길 바랬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론 아이 엄마가 마음을 고쳐먹고 현우를 데리러 오길 바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면서도요. 그리고 그날 언제나처럼 현우를 찾으러 현우 아빠가 또 찾아왔어요. 현우 아빠는 더 이상 화내기도 지겹다는 듯 현우를 먼저 차에 들여보내더니 이젠 가짜는 위협을 해왔습니다. 뭔 꿍꿍이인 줄 모르겠지만 애 걷어주고 재워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현우 보호자는 납니다. 어르신 마음 허하고 외로운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애 버릇 나빠지게 자꾸 이러시면 어쩝니까? 어르신이 얘를 키우기라도 할 거예요? 제대로 먹이지도 재우지도 않으면서 보호자는 무슨 지 여자 도망가게 한 망나니 같은 놈이. 뭐야? 이 노인네가 정신 나갔나? 제 말에 현우 아빠의 볼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그 순간 현우 아빠의 손이 쭈글쭈글한 제 볼에 닿을 뻔했고 현우가 밖에서 이 소리 들었는지 제게로 빠르게 달려와 제 아빠를 막았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요. 현우가 그렇게 막아서자 애아빠도 제게 어떻게 하지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뒤를 돌아섰습니다. 현우는 아빠를 따라 나서며 입모양으로 제게 다시 올게 라는 말을 하고 나갔지요. 그러나 현우는 한동안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끼니는 안 굶나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 건가. 밤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이 됐지만 현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현우 아빠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어 그저 현우가 다닐 법한 근처 중학교를 서성이곤 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고
전 평소에 있던 관절염이 심해져서 없는 형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했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 정신도 쇠약해지었고 다시 우울증이 도지면서 어쩐지 현우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통통하고 키가 큰 남자애 한 명이 멀뚱히 제 방 앞에 서 있더라고요. 누군가에서 다가가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바로 현우였어요. 그런데 현우 옆에 커다란 짐가방이 보이더라고요. 현우는 잠깐 저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현우, 너 설마 완전히 나온 거냐? 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아빠한테 허락도 받았어요. 저 내쫓지 마세요, 할머니. 전 처음에 현우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빠와 함께 살기 싫어 저를 찾아온 거라 생각했지요. 그래서 뭔 사달이 날까 싶어 일단 현우를 데려다 밥을 먹인 뒤 잠깐 아이가 밖에 나간 사이 현우 애아빠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말은 사실이더군요. 애아빠는 또 술을 먹었는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난 아들이 없습니다. 키우든지 내쫓던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기었고요. 저는 끊긴 수화기를 들고 한참 수화기를 노려보다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우가 안쓰럽기도 하고 대책 없는 이 아비란 놈에게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찌 보면 한편으론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현우를 그 개만도 못한 아비한테 맡기느니 내가 그래도 맞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현우를 보살피기 시작한 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부모한테 버려져 있는 저 불쌍한 아이를 생각하면 해야만 하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현우와 살면서 얘기를 해보니 현우는 학교도 그만둔 상태였어요. 그냥 자기가 나가기 싫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였고 애아빠도 현우에게 관심이 없다 보니 딱히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게지요. 하지만 전 말도 안 된다며 펄펄 뛰었어요. 중학교까진 의무교육이니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녀석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이놈은 좀 컸다고 고집이 세졌는지 처음엔 죽어도 제 말을 듣지 않더니 제가 반복해서 말하니 녀석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나가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그렇게 전 녀석이 학교에 나가는 동안 방 청소를 하며 잠시 쉬었고 현우가 돌아오면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1년 반 정도 하는 동안 정말 현우 엄마에게서도 아빠에게서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현우에게 아빠에게 혹시 연락 온 거 있냐 물었지만 현우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 매정한 인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현우와 함께 사는 생활에 적응이 됐고 현우는 그 사이 키가 훌쩍 더 커 이젠 제가 올려다봐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젊었을 적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애를 키우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마치 지금이 꼭 그때 같았습니다. 현우가 제 시간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역시나 제게 말했던 대로 학교는 가지 않겠다 했어요. 학교가 자기와 맞지 않는 곳이라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대신 검정고시를 치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이번에도 현우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검정고시라도 치르겠다고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며 현우가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공부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지라 1시간도 집중하지 못했어요. 조금만 공부해도 피곤하다고 자고 싶어 했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지루해했습니다. 옆에서 봐도 저렇게 공부하다간 낙방하기 딱 좋았지요. 결국 저는 제가 공부를 해서 현우를 직접 가르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젊었을 적엔 동네에서 그래도 머리 좋단 소리도 여러 번 들었고
돈을 벌기 위해 학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한 적이 있었던지라 못할 거 없다 생각했어요. 글자가 보이지 않아 또 돋보기에 비춰 문제를 봐야 했지만 그래도 빠질 것 같은 눈을 껌뻑이며 문제를 보고 또 보았어요. 검정고시의 문제들은 제때와 달리 문제의 수준도 높아지고 모르는 문제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답안지를 찾아가고 참고해가며 어떻게든 현우를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지요. 다 늙어 이게 뭔 짓인가 싶었지만 그래도 현우를 위해서니까 참고 견뎠습니다. 공부하는 것만큼 현우를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날엔 밥도 주지 않겠단 말로 위협하기도 했고 어느 날은 공부만 다 마치면 할미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어린애 달래듯 달래기도 해야 했지요. 기초가 없던 현우는 제 노력에도 공부 자체를 힘들어하고 버거워했습니다. 또 현우가 공부를 시작하자 저희는 같이 산 이래로 가장 많이 다투었습니다. 현우는 공부하기 싫은데 왜 시키냐? 저는 누가 나 좋으라 공부하냐, 너 좋으라 시키는 거지. 하는 도돌이표 같은 말들로요. 그러다 보니 가시 섞인 말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어요. 공부 안 하면 이 다음에 뭐 될 건데? 어디 무슨 공장에서 일이라도 할 셈이냐? 돈 못 벌어서 할미랑 평생 여기서 살겨? 공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 많아. 내 친구 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아파트 살고 부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아, 잔소리 좀 그만해. 듣기 싫어. 예전에 안 그러더니 왜 맨날 나만 보면 잔소리부터 해. 답답하니까 그러지. 답답하니까. 제 딴엔 현우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현우는 그런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턴 밖으로 놔두기 시작하더니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담배를 피고 욕설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요. 전 현우가 점점 걱정이 되었어요. 제 품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니만큼 가정 형편을 제공해주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가 엇나가지 않게 바로 잡아주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못하는 것 같자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의 사이는 어째 점점 좁혀지지 않았어요. 하루는 폐지를 줍고 집에 왔더니 집안에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범인은 현우밖에 없었죠. 전 화가 난 나머지 현우를 향해 주걱을 들었어요. 그런데 현우가 힘으로 제 주걱을 잡으며 자기가 핀 게 아니라고 뻑뻑 우기는 겁니다. 허나 제 눈을 속일 수가 있나요? 전 현우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담배를 찾아냈고 그걸 모조리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걸 본 현우는 친구 건데 이제 어떡하냐며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내더니 할머니가 물어내라고 하곤 집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 썩을 놈? 욕설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 착했던 현우는 어디로 간 건지 싶었어요. 어쩌다 담배를 배우고 어쩌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된 건지 어디부터 잘못된 건지 그 뒤로도 사춘기를 맞이한 현우는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제 속을 태우더니 저와 눈이 마주쳐도 쌩하고 나가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놈의 자식이 친구 한 명을 아이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를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현우와 현우가 데려온 친구 몸에서 알싸한 술 냄새가 폴폴 나더군요. 망할 놈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어디서 술을 퍼먹었겠지요. 저는 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안 된다고 당장 친구를 집에 돌려보내라고 버럭 성을 냈어요. 그러자 이놈도 지지 않고 왜 안 되냐면 목소리 높였고 투닥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이 현우의 친구는 부모님이 데리고 들어갔고 저희는 서로 더 화가 나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다녀 이놈아? 네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내가 왜 아버지처럼 되냐? 할머니처럼 안 되면 다행이지.
지금 그게 널 키워준 할미한테 할 말이요? 다시 말해봐. 다시 말해보라고! 전 화가 나 주걱으로 현우의 머리를 때려버렸고 엄마 아빠 대신 키워주고 있는 어른한테 어디 큰 소리 내냐며 현우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자 현우는 손으로 주걱을 잡더니 그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키운 아이인데 나가겠다니.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을 쉽게 하는 현우가 순간 미워졌습니다. 나가, 나가라고 이놈아.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나가, 나가 얼어 죽든 마음대로 해라. 나갈 거야. 나 찾지나 마. 그날 밤 잠에 들 수가 없었어요. 밖이 추운데 이 추운 겨울날 어디서 잤지? 또 나쁜 애들이랑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늙어 괜한 말을 한 거 아닌지, 온갖 죄책감과 두려움이 몰려와 자꾸만 눈물이 흘렀고, 결국 눈물이 베개를 축축하게 적셔나갈 때쯤 참지 못하고 현우를 찾기 위해 정처 없이 거리를 나섰습니다. 눈은 빗발치듯 오고 거리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현우야! 애타게 현우를 불러보았지만 현우에게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현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허나 가슴속에선 이상하게도 저를 찾는 현우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메아리에 화답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현우야, 할미가 공부하라고 안 할게. 안 할 테니까 집에 들어와라. 응? 집에 들어와. 두어 시간을 헤맸지만 현우의 그림자 끄트머리조차 보이지 않자 전 얼어붙은 눈물을 손으로 닦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 밖 화장실에 누군가가 머리 무릎에 파묻은 채 쪼그려 앉아있는 게 보였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 커다란 덩치의 아이였습니다. 우리 현우였어요. 전 현우에게 달려가 내 새끼 하고 꼭 끌어안았지요. 그러자 현우 역시 할머니 하며 제게 안기었어요. 현우는 많이 추웠는지 하얗게 질린 입술로 제게 미안해, 할머니한테 소리 질러서 하고 말했고 저는 다 괜찮다며 현우를 끌어안은 뒤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현우는 그날 그렇게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진심 어린 화해를 했어요. 허나 전 그날 두어 시간 동안 현우를 찾아다닌 탓에 발가락에 동상을 입어 며칠 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 뒤로 현우는 제 발가락만 보면 걱정스러워했고 그날 제게 많은 미안함을 느꼈는지 그 뒤론 이 할미에게 참 잘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먼저 책상에 앉았고 저 대신 폐지를 주우러 다녔지요. 또 조금씩 공부하는 습관이 천천히 몸에 배더니 언젠가부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그런 현우가 너무 대견하고 뿌듯해 현우의 엉덩이를 툭툭 쳐주었지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쌓으니 현우가 정말이지 내 손자 같더랍니다. 그런데 이놈이 정신을 차리는가 싶더니 어느 날부턴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푹 단잠을 자고 있을 녀석이 새벽 4시면 벌떡 일어나 손을 휘저 제가 잠든지 확인하더니 슬그머니 일어나 조심조심 옷을 입고 나가더니 3시간 있다 들어와선 다시 잠을 자더라고요. 저녁이 되더니 또 친구를 만난다며 집 밖으로 나가선 새벽에 들어오고요. 전 또 대체 이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체 뭔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여나 전번날 만난 안 좋은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새벽녘에 한번 현우의 뒤를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현우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요. 허나 제가 본 현우는 지금까지 알던 현우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현우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우유 상자를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구루마에 정리한 우유들을 담아서 집집마다 배달하는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비단 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녁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고깃집을 향했는데 그곳에서 불판도 갈고 손님들에게 웃어주고 고기도 구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동안 이리 일을 하는 현우 모습을 보니 괜스레 눈물이 나면서 그간 현우를 구박했던 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얼굴을 눈물로 적시며 돌아왔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현우는 제게 검은 봉다리를 내밀었어요. 제가 뭐냐 물으니 현우는 그냥 보라면서 봉다리 흔들었어요. 할머니, 나 그동안 일했어. 내가 처음 탄 월급으로 산 거야. 이거 입고 자. 현우가 검은 봉다리에 담아온 옷은 내복이었어요. 옷은 하나같이 질감도 좋고 보온성도 좋을 것 같은 옷들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추위를 많이 탄다는 걸 알기에 일부러 좋은 것만 골라 사온 거였죠. 허나 저는 미처 옷에서 떼지 못한 가격표를 보고 놀라 현우의 등짝을 때려버렸고 입에선 순간적으로 고맙다는 말 대신 뭐 이런 걸 샀냐는 구박이 튀어나왔습니다. 뭐 이리 비싼 걸 사와? 얼른 돌려주고 돈 받아내라. 시장 가면 이거보다 좋은 옷 많어. 할미 이런 거 못 입어. 그러자 현우는 인상을 팍 찡그리며 얼마 안 해. 이까짓 거 얼마 한다고. 나중에 100벌도 사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거 오래오래 입어. 오래 입으라고 비싼 거 사준 거야. 오래오래 나 생각하라고.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현우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게 느껴져 눈물이 핑 돌았지요. 누굴 닮아 이리 속이 깊은지. 그런데 문득 현우가 굳이 왜 이런 비싼 옷들을 검은 봉다리에 사왔는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혹여라도 안 받을까 봐 그랬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현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속이 깊은 아이로 커가고 있었어요. 현우는 일을 시작한 뒤로 제가 잘 먹는 곶감이며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새벽엔 일을 나가기 전엔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이부자리를 정리해주고 나갔고 저녁엔 제가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군고구마나 군밤을 사들고 와 제품에 안겨주고 일을 나가곤 했지요. 언제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행동만큼은 저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친할머니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땀이 뻘뻘 나는 여름날에도 발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겨울날에도 현은 한결같았어요. 여름날엔 오히려 일하고 땀을 흘리니 시원해서 좋다고 했고 겨울날에도 어려울 거 없다고 오히려 사장님이 돈을 더 준다면 좋다고 했어요. 제가 걱정할까 봐 그렇게 절 안심시킨 거였죠. 그 순간 전 제가 주는 밥만 먹고 툴툴거리기만 했던 현우가 예전 이렇게 제 마음도 배려할 만큼 커버렸다는 게 실감이 나더군요. 하지만 가난엔 고난이 끝이 없다는 말이 있듯 어느 날 현우는 일을 다녀온 뒤에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고민이 있는 얼굴이었죠. 옆에 다가가 앉아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하고 넘기더군요. 하지만 별일이 아니라고 한 말과 다르게 현은 뒤로도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속으로 뭔가 끙끙 앓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현우가 슬슬 걱정스러웠기에 전 고민을 하다가 현우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갔어요. 현우가 말하기를 가게 사장님과 형동생 하는 사이로 지낸다고 했었기에 그 청년이라면 뭔가를 알 것 같았거든요. 제가 들어가자 사장님은 절 보자마자 놀라더라고요. 어? 현우 할머님
맞으시죠? 아유, 이 추운 날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편히 말씀해 보세요. 실은 우리 현우 때문에 왔어요. 요즘 이 녀석이 계속 한숨만 푹푹 쉬어대고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왔는데 혹시 뭔 일이 있나 싶어서요. 사장님은 아셔요? 그러자 그 청년은 조심스레 제 얼굴을 보더니 머리를 긁적이더라고요. 뭔가 아는 눈치였습니다. 아는 게 있으면 말해줘요. 이 늙은이 속이 요즘 타들어갑니다. 아이, 이걸 제가 말해도 될지. 실은 현우가 대학에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자기가 해야 할 공부도 많고 일도 해야 하니까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이요? 늘 고졸로 살다가 기술을 배울 거라고 떵떵거리며 말했던 현우가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니 조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가게 사장님 말을 들어보니 현우는 꽤 진심이었어요. 혼자 대학도 알아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한 듯 했어요. 그제야 저는 현우가 왜 며칠 동안 혼자 끙끙 앓았는지 이해가 되었죠. 하고는 싶은데 할미까지 책임져야 하니 일도 해야 하고 제 딴엔 부담이 되었던 거죠. 홀로 고민했을 현우가 떠올라 오는 길은 너무 마음이 아파져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 바르고 말았네요. 그렇게 한참 울고 있는데 마침 현우가 노곤한 기색으로 집에 들어왔고 전 현우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어요. 왜 할미에게 대학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냐고요. 현우는 하더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돈 때문이겠지만 제 앞에서 그리 말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때 전 현우의 손을 꽉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대학에 가야 한다고. 그래야 네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할머니 나는 머리도 안 좋은데 검정고시도 어렵게 공부했는데. 이놈아, 넌 머리가 아주 좋은 놈이여. 내가 말 안 했드나? 나도 못하는 산수를 네가 초등학생 나이에 다 떼버려서 할미를 놀라게 했다고. 그것도 암산으로다가 말이야. 그래도 전 망설이는 현우의 얼굴 앞에 장롱 밑에 있는 통장 하나를 턱 내려놓았죠. 현우는 통장을 열어보고 액수를 보고 놀란 얼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이거로 대학 가긴 부족할 거요. 그래도 공부할 돈은 될겨. 사실 그 돈은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비상금으로 언젠가 꼭 필요할 일이 생긴다면 쓰라고 남겨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저만큼이나 고생이 많았던 어머니께서 주신 돈이었기에 아무리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건드리지 못하고 있던 돈이었어요. 하지만 현우 일이 생기니 그 돈이 바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애초부터 이렇게 쓸 돈이었던 것 같았어요. 현우는 한참을 통장을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내 몸을 바르르 떨었고 바닥으로 내새끼의 눈물이 떨어지더랍니다. 할머니, 나 꼭 붙을게. 열심히 공부할게. 미안해, 할머니. 현우는 그렇게 말하며 그날 제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고 전 현우를 쓰다듬으며 오랜만에 절 이렇게 안아주던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지금 내가 현우를 안아주던 이런 마음으로 날 안아주셨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현우는 저에게 꼭 합격해서 효도하겠다며 그 뒤로 열심히 공부에만 매진했고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까지 턱 해버렸어요. 어찌나 기특하던지 역시 마음먹으면 못하는 게 없는 녀석이었어요. 하지만 멀리 대학을 가면서 저와는 떨어지게 되었죠.
녀석은 가는 날까지도 어찌나 저 걱정하든지 자신이 주말마다 올 거다. 돈을 꼭 붙일 거다. 그러니 폐지 줍지 말고 쉬고 있으라며 잔소리 늘어놓더라고요. 저보다 이제 현우가 더 어른이었고 보호자 같았지요. 전 그런 현우에게 늙은 할미에게 잔소리 말아라 라면서 차조심하라고 말하곤 서둘러 현우를 보냈습니다. 현우는 대학에 가서도 저와 한 약속대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자주 자고 갔습니다. 한 번씩 집에 올 때면 불편한 곳이 있는지 물어봐주고 TV도 고쳐주고 가고 맛있는 것도 가득 넣어주고 갔지요. 신기하게도 현우는 기계에 손이 닿으면 뭐든 뚝딱뚝딱 고쳐내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기 기술자가 되었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며 같이 살 집을 구해놓았다 하더라고요. 처음엔 놀라서 네가 어찌 집을 구했냐 물었죠. 그러자 현은 미안한 표정으로 대출이 반인 집이고 그리 좋은 집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보단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었다 말하더군요. 전 그런 현우의 마음이 너무나 애틋하고 고마웠죠. 최근엔 정말 너무도 기적 같은 일도 일어났습니다. 몇 달 전 나무를 묻히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쓰러졌는데 마침 현우가 원래 있던 출장이 취소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했고 다행히 응급수술을 받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찾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손주분께서 정말 잘 발견하셨다고 1분만 늦었어도 평생 못 일어나셨을 거라고 말하더군요. 현우는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그때 전 소름이 돋으면서 문득 정말 현우와 제가 인연은 인연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람끼리 만들고 맺은 인연도 인연이지만 현우와 저는 그보다 더 특별한 아마도 하늘에서 점지해준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현우가 아니라면 전 이 세상 사람도 아니었을 테고 단칸방에서 우울한 채 생을 마감했을 터인데 현우 덕분에 가족을 만들었고 소소한 행복을 아낌없이 맛볼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현우는 올해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 얼른 현우가 좋은 처녀를 만나 장가를 가 식구를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현우는 저와 평생 살 거라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즘은 현우에게 사귀는 사람이 정말 없냐고 닥달하곤 합니다. 우리 현우 그 누구에게 주어도 아까울 만큼 너무나 착하고 반듯한 아이니 부디 좋은 짝이 나타났으면 해요. 제 사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도 오늘 하루 뜻깊게 보내시고 다들 소중한 인연과 함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